자, 네. 일단 나스닥 약간 상승으로 아쉽죠? 끝났지만 네. 하여튼 눈치 보기인 것 같아요. 막 그렇습니다. 장중에 막 마이너스 네. 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장난 아니던데 변동성이. 던질까 말까, 살까 말까, 오를까 내릴까, 이제 진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어제 한국 시장은 양봉이 나서 좀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 시장은 다 3대 지수 모두 음봉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뭐 사실 미국 시장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내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눈치 보기 있지만 미국 시장은 더 눈치 보기가 심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결정할 때까지는 아마도 오늘 밤도 아마 이런 모습 시작하겠죠. 시작하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새벽 3시 정도 될 텐데 3시에 3시, 4시 사이가 될 건데 그 금리 인상 발표를 보고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방향성을 잡을까 하는데 일단은 이번에 75bp까지도 시장에서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블랙아웃 기간이어가지고 이제 큰 의미는 없지만 여러 군데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 군데 뉴스 나오는 통해서 75p 가능할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뒤로 약간 좀 뒤 통로로 이제 쭉 계속 뉴스들이 새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뭐 시장에서의 이제 충격을 좀 완화하려는 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젯밤에 있었던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뭐 거의 뭐 보합이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고요. 한국 시장의 야간 선물 지수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0.7%. 어제 좀 나스닥 선물이 한 1.5%까지 상승하는 거를 보고 한국 시장이 조금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한 0.7% 하락한 모습. 그래서 오늘도 한국 시장도 뭐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그렇게 편안한 시장도 아니지만 편한 시장은 당연히 아닐 거고 계속. 근데 어제의 막판 상승폭을 조금은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지 않을까 시작 부분은. 그러다가 뭐 장 후반에 나스닥 선물 흐름들 보면서 다시 2,500선 탈환을 위한 그런 노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시장이 안 좋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폭락을 했으면 급락을 했으면 어제는 사실 오늘 아침 좀 강하게 그렇죠.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거든. 그렇죠. 네. 근데 이 정도로 끝났다라는 거는 정말 투자 심리가 아주 안 좋다는 거 미국도. 지금 뭐 미국 시장도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주식들조차도 뭐 삼성전자 하락률에 비하면 삼성전자 하락률은 거의 애교 수준일 정도로 큰 주식들이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도 아마 많이 눈치 보긴 할 거고요.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FOMC도 있지만 선물옵션 동시반기 미국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 남은 시장, 한국 시장도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남았고 미국 시장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남았는데 아마 3일 동안은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또 보낼 수밖에 없는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우리 썸네일에 네. 그 스위트 서머님이 썸네일에 한국이 아니라 한극 증시 노토스 저희가 PD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침 방송하는데 지금 있는 PD는 노토스하고 상관없는 PD입니다. 유견상 맞아가지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좋아서 네. 지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한국 시장 좋아지는 거냐 어쩌는 거냐에 따라서 그 변동성을 좀 크게 좌우할 만한 요소로 지금 우리 늘어나고 있는 신용잔고 이게 이제 반대 매매를 통해서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계속 며칠 전부터 늘어나는 신용잔고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데 신용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어나지 않습니다, 별로. 21조 이게 적은 것 같아.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 원래 코로나 이전 대비하면 늘어났죠. 이전 대비하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 있기는 한데 좀 약간 그걸 좀 땡겨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리포트 중에서 좀 있기는 한데요. 여기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20년 바닥이 7조 원이에요. 7조 원.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가총액 대비 0.7%이기도 하고 시가총액 대비 현재 1% 정도 22조 좀 안 되니까 1% 좀 안 되겠죠. 네. 안 되는데 이거 좀 늘었다고 해서 이제 좀 이게 부담스럽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미 작년 이맘때 대비 25조 원이었던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에 비하면
지금 사실 한 20% 고점에서 많이 줄긴 줄었거든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결제가 되면서 추gun이 나오는 이제 오늘 이따 나오고 내일이랑 금요일 날 아마 이제 신용잔고가 업데이트 돼서 결제 기준으로 떨어지면 어제 장 시작 전에 동시효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반대매매 효과를 여실히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도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으면 그리고 그랬으면 한국도 반대매매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반대매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좋고 하면 굳이 막판에 물량을 매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어차피 좀 오를 건데 오늘 굳이 막판에 팔지 말고 내일 올라가는 혹시나 있을 갭상승에 매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미수나 신용 비율이 아슬하신 분들한테는 오늘 사실 좀 약간 정말 안 좋은 결과를 오히려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 막판 정도 올랐을 때 팔았으면 조금 그래도 리스크 대비 좀 리스크를 그냥 줄일 수 있는 역할이었죠. 수익은 좀 포기하더라도.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미국 시장이 좋았으니까 미국 시장이 어제 종가상으로 크게 마감을 하고 한국 시장도 갭상승으로 뜰 거를 기대를 하고 아마 보유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막판에 물량이 안 나왔던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그와 생각과는 다르게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약했고 야간 선물이 좀 빠졌고 하다 보니까 장 시작에 어쩔 수 없이 어제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아침 초가 30분 정도, 시작 30분 정도는 그리고 이제 동시효과 아침 8시 50분부터 9시 사이에는 거래량 호가가 좀 말라있는 종목들,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들은 뭐 가볍게 하한가를 찍어주는 종목들도 호가상으로만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8시 59분 되면 다시 조금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겠지만 그런 효과들이 사실 반대매매 효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9시에도 계속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 지금 이제 담보 부족 계좌가 6배 급증, 뭐 15일 반대매매 쏟아진다. 이제 오늘이죠. 아마 쏟아질지 안 쏟아질지는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침 30분 정도는 계속적으로 고생 좀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12시 반에서 1시 사이 정도의 또 변동성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시장은 계속 2,500포인트를 만회하려고 또 밑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급성이나 센티가 더 크게 좌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시총이나 이제 소위 말해서 대출을 해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담보 비율 관리하기가 굉장히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건 또 막상 내가 이거 팔리면 올라갈 것 같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지금 하루만 만약에 더 참아서 내일 만약에 이러다가 더 안 좋은 게 오늘 반대매매 맞아서 팔렸어요. 근데 내일 FOMC 이후에 시장이 재료 소멸로 뭐 예를 들어서 다시 급등을 해. 뭐 75p 다 반영됐어라는 명분으로 시장이 급등을 해버려. 그러면 진짜 그거만큼 억울한 상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태를 안 만드시려면 사실 지금은 그 누구도 시장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 하기 좀 어렵지만 이래서 사실 주식은 저는 주식은 여윳돈으로 하는 거다라는 말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가 돈이 여윳돈이 있어서 하고 여윳돈을 가지고 더 큰 돈을 만드신 보다 없는 돈을 어떻게든 더 크게 만들어서 좀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가 주식 투자라고 보는데 최소한 그거는 돈이 안 와도 빌려서 하는 거는 정말로 진짜 상승장에서만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 그럼 돈이 없는데 빌려서 지금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네요. 말은 황 팀장의 그 이야기는 맞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지. 그래 돈을 빌리고 싶어. 근데 없어 돈이. 레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도 뭐 마이너스 통장 떼서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는데 그 정도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간이 별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스탁론이라든가 그죠, 미수, 담보대 이제 비율이 정해져 있는 신용은 자금들은 조금 주의해서 사용. 그리고 지금 뭐 이야기가 거의 뭐 지금 7, 8% 넘어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금리가 넘어가면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이제 미수 금리나 신용대출 금리가 좀 그러니까 이 주식 요즘 같은 장에서 높아지죠. 이자는 그렇게 나가는데 그 이상의 그렇죠. 수익을 월 올려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게 부담.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거는 좀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어제는 특별하게
그 공시가 없었어요. 특별하게 장중 공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특징적이 있을 만한 뉴스들 위주하고 그다음에 리포트하고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겁니다. 당신들 너무 떨고 있어. 이제 코로나 반등장을 마쳤던 월가 전략가가 이렇게 말했다. 어제 그 네. 뉴스 읽어줄 때 네. 저거를 제가 픽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주긴 하셨나요? 했는데 네. 진짜 참 그래서 뭐 연말 제자리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연말까지 이렇게 빠진 게 올라온다고? S&P 500이 네. 그 연말까지 온다는 거는 네. 연말이면 다 회복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나스닥도 그렇고 네. 그러면 지금 3,700에서 한 4,700 정도까지, 그러니까 1,000포인트 정도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50%는 아니더라도 한 30% 이상 올라줘야 되는데 오르면 좋겠죠. 네, 오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금융위기하고 금융위기나 아니면 진짜 현실에서 다가오는 위기들. 저도 이제 IMF 사태를 그래도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였나요? 그때 겪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얼핏 나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뭐 주변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얼핏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사실 지금의 하락은 그때와 비교를 하면 사실 인플레로 인한 공포라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름 쓸 거 안 쓰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당장 뭐 너무 가격이 높아서 식료품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동안 풀렸던 유동성의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뭐 같이 이거 리포트하고 같이 겹대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PBR 1배 미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코스피 PBR 기준으로 0.9배 수준 현재. PR 기준은 9배 수준이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실적이 큰 의미가 없는 자리라서 PR을 좀 제외하고 자산 가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PBR 기준은 0.9배 언저리는 경기 침체 수준을 반영한다. 이거 이제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찾은 건데 어제 제가 마감 시황에서 찐시황에서 했던 내용들이 여기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9배 언저리 경기 침체 수준을 반영한다. 언더슈팅이 나오기도 하지만 0.9배 수준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다 반영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구간인 거고 비정상적인 위기나 시스템 붕괴가 반영할 때 0.6배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한다인 거죠. 이게 보면 03년도 이게 닷컴 버블 위기 직후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 시스템 위기가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때였고 그다음에 이때가 이제 이렇게까지 내려갔었던 게 코로나 직후였던 거죠. 요때가 뭐였냐면 0.9배 위협에 대해 요때 뭐냐면 탄핵 국면이었습니다. 탄핵 국면. 네. 탄핵 국면이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시스템 위기는 아니지만 시장에 자신감이 없고 매기가 없었던 구간. 네. 이때 2016년 말에서 17년 초까지 보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 약간 이거는 우리나라 그때 국한된 이야기이긴 했습니다만 시장에 전반적으로 주도주도 하나도 없고 주식을 사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모두 뭔가 정치적인 국면이 해소가 되어야 좀 주식을 사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16년 말에 이제 탄핵 결정 이제 좀 탄핵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장이 좀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만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좀 더 내려갈 수는 있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쟁이 더 계속되거나 변수가 또 등장하면 내려갈 수 있지만 지금 정도 한국 코스피라고 하면 기다리면 일단은 올라오는 거라고는 정도까지는 일단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라는 얘기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남의 돈 가지고 가면 여유가 없죠. 아니 급하고 내 돈만 가지고 100% 주식을 들고 있어도 여유가 사라지거든.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그 남의 돈이야.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근데 그것도 이자가 높아. 그렇죠. 이게 갈수록 이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렇지. 멘탈 관리가 안 되거든요. 대형주 이거 언제 갖고 있어가지고 언제 회복해라기보다 중소형주를 건드리게 되고 중소형주도 힘들다. 소위 말하는 경로가 항상 그러잖아요. 대형주 나는 좋은 주식 우량주만 하다가 안 돼. 그러면 조금 중소형 변동성 실적은 좋은 변동성 한 번에 높지만 손실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퀄리티 주식을 가다가 이것도 잘 안 되네 하다 보면 그래 역시 주시장은 한국 주식은 테마주지 하다가 테마주로 가고 테마주 안 되네 그럼 공매도
뭐 이렇게 아니야, 공매도가 아니라 옵션으로 가지, 선물 옵션. 근데 요즘은 공매도도 개인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낀 것 같아요. 공매도나 레버리지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선물, 옵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외환 이렇게 가는 순서인데 정말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힘든 케이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베팅 사이즈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빚을 내서 한 주식이 있다고 하면 조금 뭐 이제 현금화를 좀 해놓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조배부터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이제 6월 13일 월요일 날 이제 그 결제 매매하신 분들의 신용 잔고가 떴는데요. 변화가 없어요. 네.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예탁증감이 더 늘었는데. 근데 이거지. 기존에 왜냐면 미수를 계속 이자 내면서 끌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가가 확 떨어지면서 그게 반대 매매 청산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 그럴 들어온 수 게 있는데,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보시면 신용잔고가 그대로인데 시장이 이때 폭락했잖아요. 근데 예탁증감이 확 늘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신용잔고 막으려고 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빨리 끝나야 오히려 오르는데 자꾸 이게 연장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 신용을 쓰고 있는 분들도 뭐냐면 이게 바닥이고 반등할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디서 돈을 가져오든 계속 지금 버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너져야 안타깝지만 그래야 장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경험, 이제 제 입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개인들이 싹싹 털려야 올라간다. 2018년 10월처럼 하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황당하네요. 이날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시 빠지잖아요. 이날도 그랬고 신용잔고는 그대로인데 예탁증감이 늘었다는 건 일단은 막아보겠다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요날처럼 이렇게 반대 다음날 좀 시장이 그날 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예탁증감이 순식간에 더 줄었죠. 이 말은 뭐냐면 반대 매매는 일단 피해볼게. 어떻게든. 그러다가 오늘 내일 뭐 금요일까지 해서 반등 나오면 일단은 처리해서 예탁증 일단은 다시 회수한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시장의 매물 부담이에요. 단기 매물 부담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계속 체크하면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뭐 저희들끼리 개인 투자자들끼리도 치고받고 되게 힘든 상황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또 기관 나름대로 또 치고받고 힘든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수급적으로만 일단 풀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아싸라비아님이 그 채팅창에 제가 한숨을 쉬었다고. 네, 그 메일로 정말 많은 분들 사연을 보내주거든.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진짜 평범하게 가정 그 주부 생활 하시던 분이 왜 그 큰 돈을 갖다가 왜 갑자기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왜 갑자기 투자를 그냥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서 그냥 손해를 보고 있을까? 왜 퇴직 자금을 그렇게 함부로 경험을 쌓기 전에 쓰셨을까? 워낙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네, 최근 뭐 1, 2년 전에는 뭐 주식 안 하면 뭐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또 뭐 주식 근데 뭐 반대로 보면 아까 기사와는 좀 다르게 주식 반 떠나서 이제 금 산다라는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바닥, 이제 언저리에서, 이 언저리에서 얼마큼 더 길을지 모르지만 그 언저리 있는 것 같아요. 바닥 언저리.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조금 참아 보시는 걸로 하시고, 이제 저 항상 이렇게, 지금 보면 중국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작년에 제 친구들한테 했던 말이 저도 여기 하락을 좀 겪긴 했습니다만 계속 분할로 올해 퇴직연금 쪽에서 중국 펀드를 계속 넣고 있는 이유가 이게 글로벌 자산의 상승과 하락들을 보면 어떤 한 자산이 한 1년 이상을 연속으로 시장 전 세계에서 탑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한국 시장이 1등이었고 상승률로 21년에는 미국 시장이었고 근데 최근래 동안 중국 시장이 제일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논리로 일정 부분 조금 이제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빼가지고 중국 주식을 좀 넣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중국 펀드가 좀 내려왔다가 올라오긴 있지만 이런 구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한국 시장이 제일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이렇게 보면 한국 시장이 이제 싼 정도가 됐네.
올라가진 않아도 그러면 다음 사이클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한국 주식도 분명히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안 좋았던 자산군, 그러니까 선진 시장, 이머징 시장, 뭐 대체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뭐 외환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포함했을 때 직전 연도에 너무 좋았던 자산군은 그 다음 연도에 그렇게 썩 성과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표로 정리되는 좀 인터넷 찾아보시는 구간이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결국은 자산이라는 게 쌀 때 잘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국 주식은 한 2년 이제 고생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가면 한 2년 고생하는 거니까, 네. 한 내년쯤 정도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경험적으로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말씀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한 뭐 자료가 있나요?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흐름 괜찮았죠? 어제 좀 괜찮았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 투자를 하면서 조금 이제 어제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 시장 막판에 좀 리딩을 했던 섹터도 2차 전지 관련 주식이었고요. 어제 생각나는 게 원준이라는 주식이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다음에 상한가가 아니라 좀 급등을 보여줬었고, 어제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소재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소재가 다 조금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예, 그렇고 나노 신소재도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시설 투자 공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시설 투자하면 계속 소부장 쪽, 그러니까 2차 전지 소부장 쪽에서 당연히 수혜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실적 측면에서는 기존 캐파 가이던스 내 증설이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매출 변화 크게 없을 거다라는 거죠. 다만 수익성, 중장기 수익성은 좀 개선될 수 있는, 파우치 대비 원통형이 조금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시사점은 좀 있다. 예, 이렇게 좀 리포트인데, 쭉 이거 보다가 캐파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제 테슬라 밴드 공급 비중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근데 테슬라 이제 원가 절감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요게 좀 사실 좀 걸리는 게 요겁니다. 요거. 여기 보시면 OP 마진,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 마진율이 기울기가 이제 둔화하죠. 기울기가 둔화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 사실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줘야 주가 상승률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은 계속 좋다는데 주가는 왜 힘을 못 써가 될 수 있는, 사실 근거가 될 수 있는, 나중에 가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플랫하게 조금 더 이게 수정이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보면 실적은 계속 이게 그래프가 꺾여서 내려오는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은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OP 마진은 영업이익 상승률이 점점 둔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회사의 실적과는 조금 다르게 주가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추이 계속 보는데, 내년에 나오는 가이던스들도 과연 올해 대비 또는 작년 대비 성과 비트를 얼마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정말 이제 이걸 사서 LNF나 에코프로 BM 3년 전 투자할 때 그런 그림을 과연 그릴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2차 전지 성장이다. 실적 성장은 분명히 나와요. 근데 성장률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둔화가 보여지는 그림. 근데 우리는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의 높은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된 건데. 그렇죠. 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네, 그렇죠. 이제 주가가 또 내려갈 수 있는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뭐 전년 동기 대비 몇 % 성장. 근데 성장률이 줄어들면 그 부분들은 실적의 가속화를 주가의 가속화를 가져오는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